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문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과부터 28과까지 이렇게 9개의 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혼상제입니다. 관혼상제라는 말이 있는데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관혼상제 한국의 여러 가지 의식을요. 다 모아놓은 것 이 네 가지를 관혼상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관례는요. 어른이 되는 것을 기념한다. 아이였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말로 하면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혼례는요. 결혼할 때 그 혼자예요. 그래서요. 혼례는 옛날 말로는 혼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 말로는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례인데요. 상례는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게 뭐지? 처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례를 조금 바꿔서 장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례식 들어보셨나요? 네, 장례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상례는 장례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장례식에 가는 것을요. 문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례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례는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뜻이죠. 제사. 명절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 죽은 날에 드리는 것, 조상을 위로한다라는 뜻,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례는요, 성인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혼례는 결혼식을 얘기합니다. 옛날 말로는 혼인이라고 얘기했죠. 상례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죽은 사람이 있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을 위로하고요. 그 사람의 뜻을 기리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례는요. 조상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상들을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감사한다, 조상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혼상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례는, 혼례는, 상례는, 제례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자, 혼인할 때의 의식 절차이다. 이것은요, 결혼식을 이야기하네요. 그래서요, 혼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관례가 아니라 혼례는 혼인할 때의 의식 절차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봅시다. 성인식과 같은 의식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나왔던 관례죠. 관례는 오늘날의 성인식과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례는요. 제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농사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 아니고요. 조상님께 위로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사를 드릴 때, 기억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제례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의식 절차이다. 자, 이것을요. 장례식이라고 얘기했죠. 장례식은 옛날 말로 상례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의 대중문화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한류가 떠오르죠. 그래서 한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1990년대 그때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요.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때 겨울연가가 여기저기 특히 동남아, 중국, 일본 이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한류가 시작됐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류가 언제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90년대 말 드라마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류는요. 한국의 대중문화 요소가 외국에서 유행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국을 해외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대중문화가 알려지기 시작한다. 2000년대부터는 한국 제품의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고, 자, 선호라는 것은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한국 제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한국 문화가 확산되면서 익숙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더 나중에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아가 한국인과 한국 자체에 대한 애정,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한류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은 가요 같은 경우에는요, K-팝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드라마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드라마는요, 텔레비전에서 하고 영화는 스크린에서, 극장, 영화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드라마나 영화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영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상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훌륭하다, 너무 대단하다 라는 뜻으로요, 뛰어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악도 같이 나오죠. OST, 이렇게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는데요.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평가할 때, 드라마를 평가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뛰어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럴 때는요,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조금 더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또 대중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드라마는 영상미가 정말 좋아서 호평, 좋은 평가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상미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뛰어나다라고 얘기했죠. 영상미가 매우 뛰어나서 좋은 평가,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드라마나 영화를 평가할 때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영상미가 뛰어나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배경음악이 잘 어울린다,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영화를 뭐뭐 하는 날이라서 모든 출연한 사람,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새 영화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요. 이렇게 열어봅니다. 이렇게 열어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개봉이라고 해요. 닫혀있는 것을 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감독이, 출연진이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숨겨놨다가 관객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것도 역시 개봉이라고 얘기하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있다가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것을 개봉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개봉하는 날이라서 모든 출연진이 나와서 인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막은 뭐예요? 개막은요,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것을 처음으로 할 때는 개막식을 합니다. 올림픽을 시작합니다. 월드컵을 시작합니다. 축제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 개막하다, 시작하다. 그래서 개막식을 하고 이런 행사,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것을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점만 있습니까? 아니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좋은 점을 뭐라고 합니까? 장점이라고 얘기하죠. 나쁜 점을 뭐라고 그래요? 단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좋은 것부터 알아봅시다. 인터넷의 장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빠르다는 거죠.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막 찾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물어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또는 컴퓨터를 켜서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이 빠르다 이런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자, 텔레비전을 봅시다. 텔레비전을 보면 여기서 사람이 앉아서 이 텔레비전이 알려주는 소식만 계속 듣게 됩니다. 보게 되죠. 이쪽으로 갑니까? 아니요, 안 갑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 이쪽 컴퓨터와 이쪽 컴퓨터가 서로 오다 가다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데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쌍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가요 방향, 이쪽으로 가요 방향. 그런데 쌍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쌍방향 그러면 양쪽, 두 쪽 방향으로 모두 소통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자, 제약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제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제약,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즉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인터넷의 장점 세 가지를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 빠르다.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는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세 번째는 서로 소통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단점을 봅시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쁜 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나쁜 점도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쁜 점, 단점,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인터넷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계속 하고 싶어요.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중독이라고 하면 보통 알코올,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인데요. 인터넷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은요. 유해한 매체물을 접하기 쉽다. 유해하다라는 것은요.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나쁜 영향을 준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을 유해하다라고 얘기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유해하다의 반대는 유익하다, 좋다라는 뜻이 있죠. 여기서는 나쁘다, 유해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유해한 매체물, 그러니까 자료, 정보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나쁘지만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SNS, 이메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유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중독되기 쉽다. 유해한 매체물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중독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나쁜 매체물, 나쁜 영상, 나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유해한 매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기 쉽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단점입니다. 자, 아이들이 유해한 정보에 쉽게 노출된다. 자, 이것도 단점이죠. 우리 함께 정리했던 단점입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라는 말은요. 우리가 배울 때는 유출되다, 유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것도 역시 단점입니다. 단점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4번을 봅시다. 장점이 맞는지 볼게요.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장점, 빠르다가 되네요. 실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서 가장 먼 곳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어요? 내일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족 문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화는요. 옛날과 지금, 옛날과 현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요즘 어떤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그 아이들 엄청 많이 같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요. 대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요. 지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같이 살고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자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녀들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해서 미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결혼을 안 한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사는 것, 이런 경우를 핵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는 어떤 가족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독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독신이란 말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또는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독신 그러면 혼자 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1인 가구, 한 명이서 사는 그런 집,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1인 가구 중에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만 떨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여자도 일을 해요.
남자도 일을 해요. 그런데 여자는 서울에서 일을 합니다. 남자는 부산에서 일을 해요. 이렇게 두 사람, 부부가 떨어져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고요. 주말에만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부를요, 주말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직장 등의 이유로 평소에는 따로 지내다가 주말에만 함께 지내는 경우를 주말 부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멀리 가게 되면요,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아빠는 혼자 남아서 한국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겠죠. 그런 가족을요, 기러기 부부, 기러기 가족, 그런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식의 유학 등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가게 되어 따로 지내는 부부, 가족, 아빠를 기러기 가족, 기러기 아빠, 기러기 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밖에도요, 입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은 또 아기를 잘 낳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데려와서 내 아기처럼, 내 가족처럼 기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입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이 낳지 않은 사람을 자식으로 들여오는 것, 가족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을 입양이라고 하고요. 이런 입양한 아이가 들어있는 가족을 입양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에는 독신, 주말부부, 기러기 부부, 그리고 입양 가족까지 이런 다양한 가족이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요. 가족을 위한 날들도 있고 부모님을 위한 날들도 있고 또 어린이를 위한 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5월 5일이 뜻하는 기념일인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날입니다. 자, 그 날을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5월 5일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가 더 중요하죠. 양력으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두 번째로 음력으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양력은요, 어린이를 위한 날,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음력은요, 단오날, 단오절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어린이를 위한 날,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드셨습니다. 어린이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른 답도 좀 봅시다. 스승의 날, 이 스승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위한 날인데요. 5월 15일입니다. 식목일이라는 말은요, 나무를 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가 심다고 뭐가 나무입니까? 목이 나무고요. 식이 심다입니다. 그래서 식목일, 심다, 나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석가탄신을 봅시다. 석가라는 것은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탄신은 뭐예요? 생일이에요. 태어나다. 탄신일, 생일, 탄신, 태어나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부처님 생일인데요. 높은 날이니까 생신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언제예요? 음력 4월 8일입니다. 음력 4월 8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식목일은 4월 5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을 때 나무를 심도록 이렇게 날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어린이날은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네, 어린이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날이죠. 맞네요. 어버이날은 스승, 이 어버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승이라는 것은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다. 아니에요.
자, 스승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날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승의 날이고요. 이것은 5월 15일입니다. 자, 그럼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 만든 어버이날은 언제입니까? 5월 8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요.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입양의 날은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고요. 입양의 날은 입양 문화를 위한 날.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위한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